이각이 당비를 딱 잡았는데 그 여성을 잡아가지고 겁박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그 당비에게 자기 첩으로 돌아오래요. 근데 저는 죽어도 남의 첩이 될 수 없다고. 첩으로 들어가면 절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정사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동탁이 자신이 세운 황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소재를 독살하고 소재는 당비에게 죽으면서 정조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그랬죠. 아, 그랬죠. 그런데 과연 정조를 끝까지 지킬지 안 지킬지 궁금증만 남기시고 26편을 끝내셨죠. 궁금했죠. 궁금했죠. 당비가 폐제와 약속한 절개는 어떻게 될까요? 지켜질까요? 글쎄요. 그게 문제일시다. 18, 19인데 그대로 아름다운 일화로 전개가 돼요. 폐제가 죽은 지 이제 2년 후의 일인데 2년 후에? 2년 후인 192년 초평 3년에 동탁이 왕윤과 여포의 공작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안에서 그냥 난리통이 터져요. 그때 그 와중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이각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난리가 났으니까 궁 안에도 식량이 부족하죠. 그렇죠.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그 이각이 동관 일대를 갖다 그냥 약탈해요. 약탈하다가 폐서인이 된 당비가 고향 영천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동관 지역을 통과해요. 동관 지역이요? 네. 그때 이제 이각이 당비를 딱 잡았는데 아무래도 당비가 품위가 남다르겠죠. 그 이제 끌려가지고 그 여성을 잡아가지고 겁박하고 그냥 핍박하고 막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그 당비에게 자기 첩으로 돌아오래요. 근데 저는 죽어도 남의 첩이 될 수 없다고. 첩으로 들어가면 절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진 짓을 다 해도 난 당신의 첩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각도 그런 여인 하나 죽여가지고 천하의 비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당비가 부친 당모는 사실 하진이 죽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화계 태수를 갖다 지낸 사람이었는데 고향이 이제 영천이죠. 그 이제 부친 당모가 폐제하고 인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관직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에 자기는 자기 딸도 죽은 소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다른 대신에게 첩으로 출가시키려고 해요. 근데 당비는 끝까지 아버지에게 일을 갖다 맞고 절개를 지켜요. 그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중에 가후가 상서가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헌제면 죽은 폐제 소재의 동생이죠. 유협이하고 유변이 이런 아름다운 귀감을 전해주니까 헌제는 너무 기뻤죠. 당비도 죽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당비를 갖다 거둬들이라고 그래서 정원을 설치해줘요. 그리고 시중에 명해가지고 당비를 자신의 그 형 홍농왕 비로 다시 봉하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예를 갖추도록 조칙을 내려요. 이제 어쨌든 이유가 폐제 홍농왕에게 진독 마시겠죠. 독살한 후에 동탁은 폐제의 황희 복에 대한 시비를 갖다 이제 엄내고 정통성 논란을 마무리했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동탁이 수십만의 반동탁 연합군이 걸기했을 때 이제 전범편의 지도 보셨죠? 바로 평양 놓고 그냥 다 둘러싸요. 관중 전체에서 전부 다 그냥 일어났으니까 낙양이 불안하다는 생각은 자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동탁 연합군은 벌써 이제 수십만이 오기로 해가지고 몇만이 집결이 돼 있고 자기네들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토벌군이 그 소집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갖다 하기 전까지 특공대로 인해서 그 별동대를 갖다 그 수집해 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이 그 길을 갖다 꺾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랑장 서영을 별동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이 예기를 꺾기 위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기하기 시작해요. 한편 반동탁 연합군은 원소를 갖다 맹주를 세웠다 그랬죠. 그렇죠. 그 기세가 이제 하늘을 뒤엎을 정도로 강성했어요, 초창기는. 근데 폐주 홍농왕이 독살당하고도 별다른 군사작전을 펼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 자체도 사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막상 이제 전투가 눈앞에서 벌어지려고 할 때는 군벌들이 모두가 이제 소극적으로 나서. 근데 사실 연합군이라는 그 속성은 자기 부대가 먼저 선봉대로 죽어버리면 자기 세력이 다 죽죠. 그러니까 서로가 몸을 빼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 이익만을 갖다 생각하고 모두 뒤로 빠지는데 이때 조조하고 포신, 왕광 그리고 조조를 따라온 유비, 의형제, 삼형제만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송견이 이제 그 원술이 휘하에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가담하게 되는 정도가 되죠.
이제 원소는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진류에서 합류해가지고 왔지만 이후 공작 차원에서 연합군에서 기주자사 한복이 원소를 견제하려고 참여했다 그랬죠. 이 공작 차원에 참여한 기주자사 한복이 원소에게 주는 군수복을 갖다 끊는 이런 황당한 일을 갖다 벌려요. 이제 후의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반동탁 연합군이 거병한 후 장기적인 군사작전을 갖다 감행하지 않으니까 동탁은 오히려 자기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받았죠. 그러니까 중랑장 서영에게 명해요. 첫 번째 작전이 별동대를 지시해서 선제 공격해가지고 원소의 반란군을 척결하라. 선제 공격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후에 중원이 각 제후와 그 태수들이 반란군에게 동조하지 못하도록 감리 감독을 갖다 치게 하고 세 번째는 군사적 요충지를 미리 점거해가지고 중앙토벌군이 결성될 때까지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전념하라고. 서영이 발령을 받은 즉시 수하들에게 연합군의 동향을 먼저 살피도록 해요. 이때 원소는 군사를 효율적으로 진용하고자 한해와 신조에다가 산조에다가 진용을 갖다 구축해가지고 공격하게 해요. 한해하고 산조. 네. 근데 주력군이 한해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해에는 한해태수 왕광, 기주자사 한복, 예주자사 공주, 원유, 장초, 유대, 교모 이게 이제 한해에서 원소하고 합류하고요. 네. 산조 진영에는 장막, 포신 그리고 조조가 네. 이제 합류해요. 그게 이제 빈약하죠. 전체가 원소가 미래가 있고 전망이 있다니까 전부 다 그냥 원소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대략적인 이제 전략은 연합군 지휘관 회의에서 행하고 네. 그다음에 전술과 전투는 각 지휘관들 18제후의 지휘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이제 맡기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원소가 한해 진영에서 전략 회의를 일단 개최했는데 그 한해니까 한해 지형을 잘 알잖아요. 이건 뭐 낙양은 하남군에 포함되어 있고 한해는 거의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왕광 장군은 선봉대를 이끌고 낙양의 길목을 갖다 이제 먼저 치라고. 낙양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반동탁 연합군 그 한해 진영에서 중앙토벌군이 편성될 때까지 작전을 수행하는 중랑장 서영의 별동대를 갖다 사실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이제 왕광이 원소의 명을 즉시 이행할 것을 밝히고 딱 말을 하죠. 태산병을 하양진 여기다 이제 주둔시키겠다고 직결시키고 그래서 장차 연합군이 전체가 모여서 합류해가지고 그 남쪽 강으로 내려와서 낙양을 공략할 때까지 먼저 선발대로서 낙양에 그 혼란 작전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그러죠. 왕광 장군이 계획대로 잘 이행해가지고 아군에게 사기를 갖다 고무시킬 수 있는 방향을 꼭 찾아달라고. 원소 자신은 총괄적인 전황, 지원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전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작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왕광이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하양진에 총 직결시켜가지고 군용을 세우기 시작할 때 이것을 목격한 낙양의 중랑장 서영이 병사들에게 이제 전략을 얘기해요. 왕광이 선봉대를 그 하양진으로 불러들인 거는 강을 건너서 곧바로 낙양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준비라고. 그러면 그 물결이 보면요.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는 속도가 줄어들죠. 그때 여기서 딱 치면 상류고 하류인데 여기서 물결 쏴서 빨리 들어올 수 있죠. 여기 한 건 바로 그거다. 낙양으로 곧바로 건널 준비를 한 거니까 얘들은 반드시 하양진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빠른 물결을 이용해서 그 낙양으로 하양진에서 하양진의 반대편에 있고 낙양의 반대쪽 면에 있고 소평진하고 평엄진은 낙양 쪽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장들은 먼저 전투를 갖다 벌이지 말고 평엄진으로 군사를 보내는 걸로 하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허장성세를 펼치라 이거예요. 허수아비도 세우고 깃발도 막 세워서 병사가 이쪽으로 다 직결해 있는 것처럼. 하양진에 있는 군사를 왕광이는 평엄진을 갖다 여기서 건너리라고 생각하고 분산시켜서 이쪽에 많은 병사를 보낼 것이다. 자기 하양진에 있는 병사를 평엄진으로. 이제 평엄진에 얘네들이 이동을 갖다 이제 시키겠죠. 그때 암도진창 전략이에요. 자기는 병사들을 이끌고 몰래 소평진에 야습을 한다는 거죠. 밤에 산을 갖다 넘어가지고 그래서 뒤를 치겠다고. 이 전략이 뭐냐면 한국 6.25 사변 때 장진호 전투 있죠. 이제 뭐 북한까지 다 시저 잡아가지고 강계를 갖다 공략하면은 북괴의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저희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장진호로 미군들하고 그냥 총 해서 개막원 그 근처에 이제 장진호로 결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의 뭐 이겼다고 생각하고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오판한 거예요. 왜냐면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 벌써 수십만이든 움직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공군이 밤에 야음을 타고 밤에만 움직였죠. 산속으로. 그러니까 그 수십만이 움직이는 게 포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도진 전략으로 서영이 나는 병사를 소평진에서 넘어서 뒤를 갖다 공략하겠다고. 그때 뭐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공략을 해서 하양진에 있는 적병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평음진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제가. 평음진으로 이동할 때 여기 반대편에 있던 우리 군사들 너희들은 평음진을 건너와라. 같이 그냥 협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략이 성공하죠.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암도진창의 그 위계에 그 왕강이 빠져가지고 대패하고 하네테스 왕강은 태음으로 도망가요. 왕강을 괴멸시킨 서영은 곧바로 군사를 끌고 와서 면수에 대비를 해요. 이들이 결국 낙양으로 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여기 이제 딱 그냥 포진을 쫙 시켜요. 왕강이 서영에게 이제 대패하고 나니까 반동탁 연합군이 걸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두려움에 빠졌는지 몰라지만 명령은 그냥 공성 논의 자체 없어요. 그러니까 산조 진영에서 조조, 산조 진영에는 조조하고 포진하고 위자들만 있었다 그랬죠. 딱 이제 찾아가가지고 본진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하네테스 왕강이 동탁이 별동대장 서영에게 참패한 후유증 때문인지 몰라도 반동탁 연합군이 걸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군령이 엉망이에요. 군기도 문란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의 대의를 갖다 선포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격 명령이 없어지면 적군들에게는 오합지졸이 집합체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아군에게는 약점으로 부각되어서 선제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원소에게 우려 섞인 충고를 하면서 맹주께 각성하라고 얘기하니까 원소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해요. 맹더 그대는 각 지역이 군사가 연합하면 다 그런 것이 아닌 걸 모르냐고. 크게 개념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전체가 직결되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적 동탕을 몰아내겠다는 신념을 가진 동지들이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조가 명분하고 실리에서 맞지가 않죠? 왕강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대의 명분 아래 뭉쳐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신기루라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고. 무기력하게 시간이 흐르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군의 사기가 느슨해지면 결국은 상대방의 허점만 보이니까 그 전에 사수관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자꾸 깐죽깐죽거리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직 군이 군열이 정비되지 않아서 군을 이끌고 사수관을 갖다가 돌파해서 낙양성을 공사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조조가 답답하다는 듯이 원소를 재촉하죠. 아니요. 지금 군사의 사기가 충전할 때 사수관에 이제 또 뒤에 이제 신관이 있어요. 사수관이나 신관을 공략해서 피해를 갖다 줄이는 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계속되는 조조의 설득이 이제 짜증이 났어요. 원소가. 맹덕. 맹주에게도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들 혼자만이 옳은 판단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내가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냐고. 그때 이제 포신이 옆에서 조조의 의견에 이제 힘을 실어주죠. 맹주께서 하는 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분무장군 말이 맞다. 우리 군사의 전열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대대적으로 공성에 들어가면 적은 우리 진영이 대군이 몰려있다는 걸 보고 덜컥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그냥 벌컥 화를 내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두 사람이 알아서 싸우라고. 원소의 반박에 할 말을 잃은 조조하고 표시는 진체로 돌아와서 이제 의견을 교류해요. 맹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데 대규모 낙양성 공략은 어렵죠. 이 바다, 이 강을 건너는 자체는 굉장히 그 황허강이 험난하고 또 이게 수군을 갖다 활용하지 못한 상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수관을 뚫어서 사수관을 뚫고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군이 움직이려면 이건 대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말에 이제 포신이 이제 답을 해요. 포신이요. 지난 시절 그 동탁이 낙양에 입성해서 왕윤하고 밀약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나중에는 맞아요. 또 정권도 막 휘어잡고 그래서 이제 포신이 생각할 때 이 동탁이 나중에 후일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소하고 왕윤한테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 그러니까 이제 아예 벼슬 다 버리고 제북 쪽으로 떨어져. 나중에는 의병 활동을 그렇죠. 맞아. 그 사람이에요. 했죠. 사실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정세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죠. 포신이.
한해 진영의 지휘관들도 모두 관망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들끼리라도 이제 공격하자고. 네. 아니 기존 나관중 모태 삼국지에서는 손견이 먼저 공격해서 이제 공을 세울까봐 포신이 동생 포충으로 하여금 사수관을 먼저 공략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 송건이 사수관을 갖다 그 차지해가지고 그 먼저 공을 세울까봐 했다는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 기존 나관중 네. 모태상국. 근데 그게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어. 송견은 나중에 참여해요. 아예.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평양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서영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 싸우는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실제 맨 처음에 산조 지역에 연합군을 갖다 끌고 싸움을 갖다 먼저 걸자고 한 거 포신이에요. 포신이. 근데 또 포신이 동생이 포충도 아니고 포도예요. 근데 이제 삼국지에서 왜 동생을 포충이라고 얘기했는지 뭐 이름도 소설이라고 바꿨습니까? 막 이름까지 바꿨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네. 그렇게 이 포신이 그 당시 그 충성심이나 그 다음에 동탁에 대한 지략은 뭐 좀 못해도 동탁에 대한 이 반발 기류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동탁을 아주 예. 미워했군요. 그렇죠. 아주 동탁은 그 사람을 볼 줄 알았나 봐요. 저 인간은 나중에 한실에 큰 패가 될 인간이라고. 그게 적중했죠.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포신이 우리가 먼저 싸우면 그리고 기세를 올리면 한해 진영이든 산조 진영이든 같이 합류할 거라고. 조조가 이제 깊은 이제 근심에 빠지죠. 왜 또 근심이 빠집니까? 이제 일단 낙양의 같이 입지를 둘이 조조하고 포신이 적극적이었는데. 네. 근데 낙양의 입지를 보면 네. 낙양의 입지는 사면이 네. 뺑그러니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 산이네요.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황허강 있죠. 네. 중국 양시강 다음으로 최고로 긴 황허강. 네. 황허강은 이 물결 자체가 범람도 잘하고 그냥 누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강이죠. 누런강. 황허강 밑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한안군이에요. 낙양이 한안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남이다 이거죠. 그렇죠. 강의 한안군. 남쪽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낙수. 황허강하고 연결되는 또 큰 물질인 낙수. 낙수. 낙수의 위쪽이 있다고 그래서 낙양. 그리고 낙수 밑에 있으면 낙음이겠죠. 낙양이에요. 그리고 그 물살이 쫙 둘러 깔려 있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려서 들어오는 건 사수관으로, 관중에서 들어오면 사수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가 아주 중원에서 들어오려면 그렇죠. 그리고 저쪽 옹주 양주에서 오려면 한국관을 통해서 이 산을 뚫고 오는 길뿐이 없는 줄 아주 요지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 아주 양국을 생각할 수 있는 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저기하면 양국 얼마든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요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요충지를 과연 어떻게 뚫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거기 그 물길에 보면 황허의 지류가 낙수지만 또 낙수에 또 따르는 그 이수나 면수라는 지류들도 또 낙수를 연결하는 강물이 있겠죠. 네네. 이런 험한 그 강류를 갖다가 뚫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얘기를 해요. 제북상하고 이 사람이 군사를 모두 합쳐가지고 해봤자 1천이 채 못 되는 기병 그리고 총 1만 명 정도인데 이 군사로 강을 건너서 사수관 앞에 진척해서 사수관을 뚫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수관에서 뚫더라도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뚫더라도 몇 명이나 살아났겠냐.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낙양의 그 중앙군 그 당시에 낙양에는 아직 그 중앙군이 4, 5만은 있었지만 그 서량주에 그 10여만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은 아직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죠.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보다 월등 많은 그 3, 4만이든 5만이든 간에 그 병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딱 하니까 포신이 이제 한참 더 생각하다 그래요. 그러면 남쪽에 황하물결을 타고 가서 이제 낙수를 진입해가지고 수상으로 들어가서 낙양을 이제 공략하면 어떠냐고. 조조가 대답하죠. 나도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 낙수를 통해서 가려면 여기 맹진이 있어요. 맹진이 있는데 이 맹진이 이수부터 들어오는 여기 갖다 길목을 지키는 이들이 또 군사 요지예요. 엄청난 병사가 있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뚫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포신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황허를 타고 가서 낙수를 야밤에 지나서 맹진 반대편에 살 양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살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맹진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주 수많은 병사가 움직이면 결국은 대군이 움직이면 포착이 돼요 결국은. 그렇죠. 중건군이 장진호 전투 때
야밤에만 살살 움직였던 건 보름이란 이상의 시간을 갖다 그냥 낮에는 자고 밤에만 숲속에서 움직이고 포착이 안 됐고 또 그때는 중공군이 참여한다는 걸 생각을 안 했으니까 대비 안 했었지만 얘네들 분명히 연합군이 올 걸로 생각했으니까 야밤에 움직여도 시간이 좀 알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신은 여기서 이수로 가서 변수 앞에서 합류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건너서 공격하자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 지도로 설명하시니까 아주 그렇죠. 이해가 그래서 되네요. 정사용 삼국지를 96% 정사에 입각해서 이제 소설화를 시켰지만 한시 같은 거 다 없애버린 게 후세 사람들이 뭐 삼국지 보고 평가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지도로서 책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한시는 다 없애버리고. 지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지도로서 전략 전술이고 그다음에 1대1 일기토 싸움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략 전술로 한 걸 갖다 알리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싸움한 걸 알려줘야지 대한민국 장교 작전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혹시 많이 참고하셨죠. 그렇죠. 기회가 되면 이런 전략을 보고 지도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과거 전투나 지금 전투나 똑같아요 다. 네. 기본 단지 공중전, 핵폭격전이 없는 것뿐이지. 전략 전술은 그렇죠. 되게 비슷하고. 그럼요. 수단만 좀 달라졌을 그렇죠. 뿐이죠. 그러면 이제 단 차이 나는 건 옛날에 비행기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로 폭격 내려가지고 폭탄의 힘에 의해서 전력을 상실시키는 이런 정도였지 거의 지형 이용하는 건 거의 똑같았어요. 그 작전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합류했어요. 그 이제 면수 앞에 딱 쳤는데 면수에서 결국은 그때 동탁의 중랑장 서영은 여기다 포진하고 있었다 그랬죠. 면수에서 한 해는 일단 한복 꼈으니까 얘네들 특공대지 한 지역만 맞는 그 정예군이 아니에요. 유군이에요. 여기 깼으니까 이제 또 이쪽을 막으려고 산조팀을 맡기 위해서 여기 대비하고 있었죠. 프로젝트 팀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이 전전을 깨는 게 제 목표예요. 여기 쭉 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여기 진영을 딱 이제 쳐다봐요. 딱 보내다 보니까 뭔가 전략 전술상에서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게 군렬도 엉망이고 군막도 엉망이고 군사들이 사기도 엉망으로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갖다가 포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점검을 했는데 그 서양의 그 군사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엉망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게 혹시 우리를 잡아들여서 만천과의 전략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갖다가 매복병에 의해서 자기네들 격파시키는 거가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척후병을 보내서 이 주변 일대를 다 뒤지게 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군기가 그 느슨해 있는 거 어떤 연인인지 몰라도 군기가 느슨해 있는 거 맞고 아마 주변에 뒤져도 매복의 기미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시 한번 또 점검하기 위해서 이 조조가 이제 아주 꼼꼼 과감할 때 과감한데 우리가 이제 한적에서 배운 심소담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맞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앞뒤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심담대 그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계획은 치밀하게 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면수에서 서영하고 대치하는 변수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매듭을 져야지 다음 편이 궁금하겠죠. 그 전투가 대영웅 조조하고 항고수 이후 최대의 장수 서영의 결투.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 조조와 서영이 변수 전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